편집해가지고 거의 필요 없을 거니까 많이 잘라. 우선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이 하락된 데에는 다른 경제 원칙과 많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은 가격이 하락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단면적으로 볼 때 작년 2014년도에 사실 굉장히 단면적이 되겠지만은 가솔린 소모량이 그 피크 때는 여름 시즌을 지나서 내려오다가 가격이 하락 때문에 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려갈 때는 그 높은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디맨드가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다시 디맨드가 올라간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그런 작은 윈도우지만은 거기에 그 서플라이 앤 디맨드의 관계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그러면 그걸 크게 볼 때 그 서플라이 앤 디맨드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그 디맨드를 보면은 글로벌 이코노미로 이제 현재는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주시장이 되지만은 또 차이나가 경제가 어떻게 팽창되고 또 수축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이코노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급성장을 하던 차이나가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디맨드가 좀 내려가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 자체 생산량을 볼 때 내려가서 2008년도에 한 5 million barrels a day 정도로 생산이 줄었는데 그게 원유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지금 거의 10 million barrels a day, 9.6를 아마 2015년도에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생산은 올라가고 디맨드는 그대로 있던가 떨어지던가. 그럼에 따라서 그 오펙이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정책을 굉장히 신경 쓰고 정립하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5 million barrels의 production을 그러니까 하루에 500만 배럴 하던 게 불과 4년 만에 거의 배되는 그런 양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적신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오펙 나라에서도 제 생각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단계에 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 상류계통의 재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프라이빗 에퀴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프라이빗 에퀴티들이 찾는 매니지먼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할 수 있는 액수가 10개라면은 그 10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는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에 다시 더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새 매니지먼트도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트랙 레코드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에 다시 재투자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겠죠. 리스크도 적을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지금도 그렇고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금액은 상당히 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그 프라이빗 에퀴티에서 계속
투자 액수를 늘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 액수가 사실 프라이빗 에퀴티 펌에서는 여러 인더스트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페트롤 인더스트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그쪽 부분에도 상당한 액수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건 높건 경영이 부실한 회사는 항상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파산되는 회사는 항상 나올 수 있게 마련이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는 이제 75불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치에서 50%가 올라가야지 75불이 되죠. 지금은 한 50불 선상에 있으니까는 여기서 50% 올라서 $75, 75불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100불이란 그런 단위로 얘기한 거는 몇 년 안 돼요. 그죠?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100불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익숙해진 거는 확실하죠. 저희가 프로핏이 많이 남았고 또 그걸로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50불 선상의 원유 가격으로는 재투자하는 게 망설여질 수 있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엄선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회사마다 그 경영진이 지금 현재 가격에 맞는 구조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사실 원유 가격이 낮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높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높을 때는 요즘 거의 모든 회사가 쓰고 있는 헤징 인스트루먼트 써가지고 그 가격을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도 좋은 매각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에서도 좋은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프로퍼티를 사들인다고 할 때 우선은 이제 매장량을 알아야 되고 그 매장량이 그 프로덕션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디클라인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가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격과 코스트를 매겨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프레젠트 밸류를 가져와서 우리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원하는 목표로 하는 외로 리턴이 뭔가 그거를 봐가지고 이제 매각의 가격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확실하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매장량과 그 생산의 포캐스트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경영진에서 결정을 할 때도 자신 있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필요한 거는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기본적인 거죠. 지금 원유 가격이 급 하락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 회사들은 항상 asset rationalization, 그러니까 asset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정리해 가지고 팔 건 팔고 가지고 있을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어느 회사고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A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산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매각해야 할 자산이 있죠. 그 매각해야 할 자산이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그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expectation이 위에 있고 또 사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현재 가격을 맞춰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 expectation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는 있지만은 그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같이 만날 수가 없죠. 가격 면에서. 그게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회사 내적으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외적인 영향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선 외적으로 보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쓸 경우 그 모기지된 그런 프로퍼티에서 은행 쪽에서 그 borrowing base redetermination 하면서 그 모기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회사 쪽에서는 거기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expectation 하면 높더라도 꼭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 볼 때도 그 어떤 그 플래닝을 할 때 그 회사에서 그 사실 석유 회사의 제일 중요한 그 variable은 석유 원유 가격이잖아요. 내추럴 가스도 있지만 이제 원유로 얘기할 때 원유 가격.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올해는 50불 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매장량들이 다시 가격이 정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시 그 안쪽에서의 expectation이 내려갈 수가 있게 되죠. 그 이제 전체적인 생산을 볼 때 그 생산 단가에 있어서는 그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 평균적인 그 단가는 그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유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그 단가는 큰 변동이 없고 그래서 이제 회사 A에서 회사 B로 그게 옮겨질 때 그 생산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원유 가격이 낮을 때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할 때 예전에 높은 가격에서는 될 수 있었던 그 경쟁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현재로서는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계속 될 수 있지만 재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석유가 생산될 때는 이제 디클라인 되게 되는데 그 디클라인을 멈추거나 그러니까 더 올리거나 멈출 수 있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산이 내려갈 수가 있죠. 크게 볼 때. 사실 에너지라는 것은 경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에너지 중에서 현재 그래도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fossil fuel.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석유, 원유, 또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한국같이 생산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 에너지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조달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제일 단가가 낮고 또 제일 영향을 주는 그 fossil fuel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볼 때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하류로부터 투자를 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석유 경제라는 게 이제 석유 산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트래디셔널한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열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지분만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생산에 직접 참여하든지 지분만 가지고 있다 하면 대부분 수동적인 그런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하는 쪽을 대부분 따라가야만 하는 쪽.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분만 가지고 할 때는 그 이상은 더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 쪽에서 오퍼레이터로 있다 할 경우는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지분 투자만 할 경우는 수동적이라서 사실 인력 개발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냥 투자만 하고 거기에서도 성장할 수도 없고. 그러나 생산 쪽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면은 능동적이 되고 능동적으로 됨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은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인력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향후 사업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상류계통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뿌린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시 회수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래서 그 분야의 종사에서 트랙 레코드가 있는 그런 회사나 그런 단체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리스크가 확실하게 반영되고 확실한 그 경제성이 계산이 된 그런 후에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우선은 미국 석유 상류계통에 왜 투자를 하는지 그 큰 픽처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픽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구상을 해가지고 그게 앞으로 10년이건 20년 후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거기 갈 수 있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큰 돌을 놔가지고 크게 뛰어가지고 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작은 돌을 놓고 갈 수 있는가. 석유 계통을 볼 때는 사실 리스크가 많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큰 돌만 놓고 간다고 할 때는 빠져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볼 때 좀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돌을 튼튼하게 작은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감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게 더
더 좋지 않을까. 우선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를 확실히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그려놔야 되죠. 거기까지 가려면은 지금 5년 후, 10년 후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그려놔야 되죠. 근데 거기 가려면은 우리가 큰 돌을 놓아가지고 밟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돌을 놓고 갈 수도 있는데 석유계통은 석유 산업은 리스크가 상당히 큰 산업이죠. 위험성이 큰 산업인데 큰 돌만 받고 가려면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여기서 20년 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작게 시작해서 경험도 쌓고 리스크도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큰 돌이 있으면은 밟고도 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